자,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원소의 개념이고 그걸 지금 막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년 된 지 얼마 안 되고 초등학교 6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 공부하는 시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한 거라서 지금까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만 익숙하게 하시면 앞으로 누구보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고 이 시간에도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일요일 아침에 여기 학원 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여기가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 결과가 좋을 수 있게끔 조금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기율표는 한 번 외운다고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화학을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주기율표 쓸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리고 나면 누구보다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게끔 연습합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마무리가 안 돼서 숙제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마무리랑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이랑 오늘은 조금 부지런히 갈 거라서 여러분들이 필기할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6페이지 우리가 주변에 어떤 원소들이 있니? 자, 모든 물질은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남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 그러지? 말해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 그러게? 원. 소야 원자야. 이거 다른 말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그래서 입자를 뭐라 그러냐면 원자라고 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라고 해야 돼. 근데 그 원자에도 종류가 있지. 그 원자의 종류를 뭐라 그러니? 원소.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는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입자입니다. 근데 이 원자의 종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어본다. 물 어떻게 쓰니, 주하나? 물 어떻게 써? 물의 분자식. H2O. 그렇죠. 물의 분자식을 우리가 H2O라고 하는데 주하나 생각해. 이 안에 원자라는 입자가 몇 개 있니? 2개. 아니 3개. 3개죠. 됐어? 어떻게 세서 3개야? H2에서 2개나 한쪽 O에 1개. 그쵸. 그래서 얘는 수소 원자라는 거 2개 들어있고요. 산소 원자 1개 들어있어서 입자가 총 3개 들어있어요. 됐어?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작년 경기 국가고 입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재를 가도 과거를 가도 문제가 많이 터무니없이 어려워? 그런 거 아니야. 기본을 잘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물어봐. 그래서 작년 경기 북가고 경쟁률이 10대 1이었는데요. 그 경기 북가고에서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화학식을 주고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몇 개니?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주하나, 원소는? 이 안에 원소는? 2개. 왜요? 원자는 3개라면 왜 원소는 2개예요? 네, H가 H2로 2개랑 O로 1개. 자, 실제로 원자는 입자의 개수를 묻는 건데 원소는 뭘 물어보는 거야? 종류. 그쵸? 그러니까 이 안에는 몇 종류의 원소가 들어있니? 몇 종류? 2종류. 맞아요. 이런 얘기야.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면 원소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소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봐도 원소는 몇 종류 있어? 이거 묻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2종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원자와 원소는 조금은 다른 말이다. 원자의 종류들을 원소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기호들은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라서 우리가 쓰는 기호를 우리가 원소 기호라고 하지 원자 기호라고 안 해요. 원자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기호란 얘기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요. 뭐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자. 대충 공부하는 건 의미 없다. 결국 대충 공부하면 틀린다. 하나를 공부해도 그 부분은 꼼꼼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원소들이 있어. 한 120여 종류를 발견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원소 중에 우리는 20개를 대표적으로 외우고 있어.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왔는지 우리 배웠어. 별 한테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별들이 만들어준 거죠. 별이 만들지 않은 원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는 다 별에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원소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원소들이 지구에 어디에 어떤 원소가 제일 많아?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생물들의 몸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는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의 70%가 뭘로 되어 있게? 그쵸? 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개수가 많은 건 누군데? 수소인데 더 무거운 건 누굴까? 원자 번호가 무거운 순서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무거울까? 수소가 무거울까? 산소가 무거울까? 산소가 무겁죠. 되겠어?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속에는 70%의 물이 들어있으니까 들어있는 개수는 수소가 많겠지만 그래서 질량으로는, 무게로는 누가 차지하는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울까? 산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원소가 제일 많아 라고 하는 건 질량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질량 비율. 개수비가 아니고. 내 몸에 누구의 무게가 더 많이 들어있어?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 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는 산소가 차지하는 질량이 제일 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되겠어? 그 다음 우리 몸에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은 네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만드는 근간되는 원소가 뭔 줄 알아? 이게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원소인 탄소입니다. 됐어? 탄소입니다. 됐죠? 자,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건 산소, 두 번째로 많은 건 탄소, 세 번째로 많은 게 수소, 뭐 이따위로 가는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 생물의 몸속에 가장 많은 원소가 아, 산소구나, 물 때문이구나. 되겠어? 그 다음 탄소고 수소구나.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몸 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숨쉬는 지구의 대기에 제일 많은 건 뭘까요? 자, 지구의 대기에 80%가 뭐로 되어 있게? 지구 대기의 80%가? 아니다. 되게 신기하다. 질소다. 그래서 과자 봉지 속에 과자 봉지를 빵빵하게 만드는 기체, 충전용 기체가 뭘까요? 질소 기체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과자를 사면 그 안에 알맹이는 조금 들어있고 대부분이 질소 기체죠. 되겠어? 이런 거야. 자, 그래서 대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 원자가 제일 많아. 그래서 대기의 전체의 80%가 무려 질소 기체야. 나머지 20%가? 나머지 20%가 네가 숨 쉴 때 꼭 필요한 산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알아둬야 돼. 상식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구의 땅바닥에 제일 많은 건 뭘까요? 네, 지구의 땅바닥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철입니다. 철은 어디에 많을까? 지구의 어디? 가장 무거운 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됐어? 네. 지구 땅바닥 속에서 가장 무거운 애들은 핵 속에 들어있다 그러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게 뭐냐면 철입니다. 됐어? 그래서 지구 전체 중에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게 철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부에 지구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지구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는 철이야. 됐어? 그 다음에 뭘까요? 철. 그 다음이 산소입니다. 지구 땅바닥에도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 중에 하나가 산소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지구라고 하는 거 안에는 아,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구나. 이런 겁니다. 이거 다 이 원소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별. 맞습니까? 이거 다 하나하나 별에서 만든 건데 그 별에서 만드는 원소들이 쿵짝쿵짝 결합을 해서요. 지구라는 거 안에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철이야. 그러면 철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구를 만든 그 먼지, 가스들이 모여서 지구를 만들었을 텐데 그 먼지와 가스들은 사실은 어떤 또 다른 그래서 별이 터지면서 만들어진 쓰레기잖아. 그러면 지구를 만든 그 먼지 쓰레기는 원래 엄청나게 큰 별이 살았다 죽으면서 그래서 네, 만들어진 쓰레기들이 모여서 지구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 네. 그래서 엄청 무거운 별들이 살았다가 죽으면서 그 먼지 쓰레기가 모여서 또 다른 지구를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지구에는 이렇게 무거운 철이라든가 우라늄 같은 것들이 지구에 존재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구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철이고요. 자, 사람의 몸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네, 사람 몸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산소. 알겠어? 대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질소. 알겠어? 외우겠어? 오케이. 이런 식의 원소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어.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았는데 이러한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 그 특징들을 예쁘게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리하기 시작한 건 그 유명한 아저씨 돌턴이야. 돌턴이 했던 업적이 되게 많아. 초기 화학의 기초를 잡은 사람이 돌턴이라는 과학자입니다. 되겠어? 이 돌턴은 하나하나 원소들의 원소 기호를 쓰는 형태를 잡아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원소들을 분류하기 시작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돌턴이라는 사람은 원소를 두 종류로 나눠요. 누구 아니면 누구? 말해봐. 원소를 금속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원소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 중에 금속이 많니? 비금속이 많니? 금속이 훨씬 많다 그랬어. 그래서 이만큼이 금속이라 그래서 금속 원소가 훨씬 많아. 우리는 간편하게 외웠기 때문에 우리가 외운 주기율표상에는 금속이 조금밖에 없지만 실제로 전체 버전에서 보면 금속이 훨씬 많습니다. 이 금속은 주기율표상의 왼쪽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금속이야. 그걸 뺀 나머지가 비금속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금속 원소가 훨씬 많을 텐데 금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 4개 있었어. 광택. 맞습니다. 금속이 되려면 반짝반짝 광택이 나야 돼. 금속 고유의 광택을 가져. 두 번째. 그쵸. 됐어. 뭔가 금속은 빨리빨리 옆으로 전달해. 뭘? 열과 전기. 됐어. 그래서 금속은 열, 전기, 전도도가 크다. 그래서 열과 전기를 빨리빨리 옆으로 전달한다. 이게 금속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속의 특징은 내가 얘를 망치로 쾅 하고 치면 깨지니 얇게 펴지니? 그걸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럴까? 얇게 펴지는 걸 전부 칠 때 엄마가 꾹 누르는 거랑 같다 그랬어. 그래서 뭐야? 그거 전성. 됐어? 네. 철사처럼 가늘고 길게 뽑을 수 있어. 이걸 아까 너네가 얘기한 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철사처럼 가늘고 길게 뽑을 수 있는 건 연성이고요. 됐어? 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얇게 펴지는 성질. 됐어? 그건 전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질 4개를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금속이고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성질을 안 가지고 있으면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비금속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들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너네 36페이지 보고 있어. 36페이지에 보시면 2번 가로에 원소의 분류 이렇게 써져 있고요. 혹시 책 없는 사람 있을까? 오늘은 가져왔어 책을? 자, 그러면 거기에 1번 동그라미에 무슨 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모 박스에 뭐라고 쓸래? 그렇죠. 금속 원소 이렇게 써보자. 금속 원소. 금속 원소의 조건이요. 광택을 가지고 있고 열 전도성과 그 옆에 써야죠. 무슨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게 금속이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실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 과학에서 실온이라는 단어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주로 상온이라고 합니다. 상온이라는 단어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얘기해요. 몇 도에서 몇 도냐면 15도에서 대략 25도 사이를 상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실온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단어를 썼어요. 자, 상온에서 대부분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게 고체계? 아니,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게 금속이게? 그쵸. 금속은
대부분 고체로 존재합니다. 금속은 99% 고체로 존재해. 그러면 1%는 고체가 아니네? 맞아요. 딱 하나. 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수은이라고. 수은을 원소계로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는 사람? 수은은 HG로 씁니다. 그래서 이 수은이라고 하려면 금속인데 액체야. 연락 올 때리지? 얘 어디 있게? 얘 뭐 할 때 쓰게? 중국에서. 중국에서 뭐 할 때 쓰는데요? 그 진시황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시황이 옛날에 불로장생 하기 위해서 썼던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쓰냐고? 반도체 만들 때 쓰자. 우리가요. 이거 주로 온도계 만들 때 썼죠. 옛날에 우리 체온계 이렇게 겨드랑이에 꼈던 거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빨간색 액체 있었던 거 알아요? 그 빨간색 액체가 뭡니까? 수은에다가 그래서 색소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썼던 옛날에 썼던 온도계가 수은 온도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썼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수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랬다가 겨드랑이에 껴서 우리의 체온이 높아지면 수은이 부피 팽창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몇 도 이런 거 재는 거야. 그래서 수은을 옛날에는 온도계로 사용했더라. 근데 너무 위험해요. 수은이라는 게 조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쓰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지나가면서 접촉식 온도계가 서로 병균을 옮길 수도 있어서 비접촉식 온도계로 바꾼 거죠. 그 전까지는 체온계에 수은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얘가 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실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 그걸 뺀 모든 것들은 다 금속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러한 금속을 뺀 나머지는 여러분들 비금속인데, 비금속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금속 원소 어디에 썼는지 예쁘게 우리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철이라고 하는 거, 구리는 전선 속에 들어있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금은 뭐 만들 때 쓰냐면 반도체 만들 때 쓰는데, 요즘에 도시 뭐예요? 도시 탄광 이런 얘기 쓰죠. 우리가 반도체 쓰다가 많은 반도체들을 이제 안 쓰고 막 버립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막 2, 3년에 한 번씩 갈잖아요. 그러면 그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반도체만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녹였다가 다시 얼리면 금덩어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탄광 이런 얘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반도체 속에 많은 금이 들어있대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원소교도 한번 볼래? 철 FE로 쓰는 거 알겠어요? 구리가 쉬운 거 알겠어요? 그리고 한번 외워보세요. 금의 원소기는 AU입니다. 그래서 금을 나타내는 원소 기호는 AU인데, 그럼 꼬맹아, 은은 어떻게 써? 은은? 그렇죠. AG.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20개의 원소들은 걔네들의 주기적 성질을 판단할 때 외워둬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알아둬야 되는 몇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 구리, 금, 은, 수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그림 밑에 2번 동그라미에 쓰세요. 비금속, 원소. 그래서 우리 3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원소. 비금속은 금속이 아니다 라는 뜻이야. 금속이랑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광택 없고 열 전도성과 그 다음에 뭐라고 쓴다고? 전기 전도성이 낮아요. 그 다음에 상온에서 대부분 그랬는데 꼬맹아, 금속은 대부분 고체로 존재하며 비금속은 대부분 뭘로 존재하는 줄 알아? 얘도 고체로 대부분 존재합니다. 고체와 기체로 존재합니다. 비금속은 대부분 고체와 기체로 존재해. 근데 딱 하나, 이 새끼도 딱 하나 예외가 있어.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자, 비금속 중에서 딱 하나 예외적으로 뭘로 존재하는 애가 있어? 액체로 존재하는 애가 있어. 되겠어? 그러면서 아까 썼던 주기율표 있죠? 아까 썼던 주기율표에 오메가 여기 17쪽 있어. 어딘지 알지?
맞아? 17쪽에 가장 미가 누구야? 플로린. 그 밑에가 누구야? 염소. 꼬맹아.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써 빨리.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못 외우면 병신. 되겠지?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되겠냐? 이 17쪽이 그 다음 단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외워야 되는 4가지 원소입니다. 자,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이렇게 외우시고 실명은 얘가 아이는 아니잖아. 아이오딘이잖아. 됐어. 비알은 뭘까? 브로민. 됐어. 네, 아이오딘. 요거거든요. 17쪽은 이거 4개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고3 언니 오빠들 가리키면서 아이들이 연락 못 외워서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이렇게 외워 라고 하니까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 됐습니까? 그중 얘네들이 싸그리 17쪽이 비금속인데 이 중에서요 유일하게 튀는 애가 있습니다. 브로민. 이 새끼가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비금속입니다. 되겠냐? 네. 자, 금속 중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수은인데요. 비금속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상온에서. 그게 바로 브로민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온에서요. 비금속은 대부분 거기 네모박스 채워가고 있어요. 실온에서 대부분 탄소와 황 같은 아이들은 고체이거나 수소와 산소 같은 아이들은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비금속 중에서 가장 유명한 탄소는 어디게요? 맞아. 너네가 지금 쓰고 있는 연필심입니다. 흑연이라고 하는 게 탄소 덩어리야. 근데 탄소 덩어리 하나 더 있어. 엄마가 좋아하는 탄소 덩어리. 다이아몬드. 그죠? 똑같은 탄소 덩어리인데 어떤 탄소 덩어리는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어떤 탄소 덩어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연필심 흑연입니다. 되겠어? 다이아몬드도 고체, 연필심도 고체, 그래서 탄소는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성냥 머리에 있는 거 그게 바로 불이 잘 붙는 황이나 인이야. 그래서 너네 화약 만들 때 쓰는 게 황이나 인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인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꼬맹이들이 맨날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 가면 늘 돈 주고 사는 거 쓸데없는 거 뭐? 풍선. 그 풍선 속에 뭐 들어있다고? 헬륨가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싸그리 비금속이네. 얘까지 포함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이 있는데 금속과 비금속이 있는데 얘네들의 규칙성을 예쁘게 나타낸 걸 주기율표라고 해. 주기율표를 처음에 만든 사람과 완성시킨 사람은 좀 달라. 만든 사람은 유명한 멘델예프인데 멘델예프는요 이렇게 주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하게 주기율표 형식을 만든 사람이야. 근데 쓰는 순서가 무슨 순서라고? 무게 순서, 질량 순서. 됐어? 그래서 이러한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질량이 결정할 거야. 그 원자의 질량을 줄여서 원, 자, 의, 질, 양 너무 길잖아. 이거 줄여서 쓸데없는 글자 지우자. 뭐, 의, 질. 그래서 뭐라 그래? 원자량.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줄여서 원자량이라고 해. 원자량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늘어놓다 보니까 꼬여. 성질이랑 위치가 안 맞아. 그래서 그걸 수정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완성한 누구? 그렇죠. 모즐리. 그래서 모즐리는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질량이 아니라는 걸 알아낸 거야. 원자의 성질을 결정한 게 누구라고? 우리는 지금 무슨 순서대로 쓰고 있어? 원자 번호. 되겠어? 그래서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 번호는 사실은 무슨 순서야? 무슨 양이야? 얘는 원자 번호가 1번이잖아. 얘는 원자 번호가 3번이잖아. 얘는 원자 번호가 11번이잖아. 이거 어디서 따온 거야?
그 안에 있는 양성자수. 그래서 양성자수가 그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쓰는 순서를 고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자, 실제로 주기율표를 처음 만든 사람은 멘델리에프인데 멘델리에프는 원자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게 질량이라고 생각해서 질량 순서대로 썼어. 근데 그게 틀렸던 거야. 그래서 이걸 수정한 사람이 모즐리야. 모즐리는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질량이 아니고 양성자의 개수다. 그래서 그 양성자의 개수인 원자 번호 순서대로 써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즐리가 만들어 놓은 순서대로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은 모즐리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거기에 36페이지 맨 밑에요. 멘델리에프 밑줄 첫 번째 동그라미에 원자량 순서대로 썼다 밑줄. 근데 그거 틀렸다는 거. 그래서 그걸 고친 사람이 37페이지 맨 위에 모즐리 밑줄. 자, 모즐리는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들의 무엇을 결정한다? 양성자 개수로 뭘 붙였다? 원자 번호. 그래서 원자 번호를 그래서 결정하고 원자들의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네모판에 네모박스에 원자 번호라고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주기율표 중에 가로줄을 우리가 각각 뭐라고 읽어? 주기, 맞죠? 자, 이 주기율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기율표는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어.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렇지. 몇 주기까지 있다고? 아니야. 7주기. 가로줄은 맞아. 7주기까지 있어. 자, 세로줄을 뭐라 그래? 족. 몇 쪽까지 있어? 이게 18쪽. 맞아? 기억하고 있지? 자,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따라서 쓰고 있고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족일까 주기일까? 족. 가족 줄자 쓴다 그래서.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존재합니다. 그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전체 풀버전이야. 우리가 외우는 건 간편 버전이고 얘는 풀버전이다. 자, 그러면 빠른 속도로 37페이지 1, 2, 3번 세 문제. 자, 그리고 책 답안지 잊어버렸어요. 손. 엉덩이 까서 다음부터 잊어버리면 때린다. 알겠어? 엉덩이 까서 맞는다. 좋아? 네. 빨랑 입 닥치고 빨리 풀어. 네. 자, 했죠? 시간 안 모자르죠? 보시면요.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새끼들 어디 있어?
얘 어딨어? 주기율표상에. 오른쪽. 몇 쪽? 18쪽. 18쪽에 있는 아이가 순서대로 불러. 헬륨, 그 다음 네온, 그 다음 아르곤. 얘네들이 대단히 완벽하다. 기억나? 가장 바깥쪽 껍질까지 전자를 꽉 채워서 완벽한 BTS 같은 아이들이다. 알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아이들은 얘네들을 닮으려고 한다. 얘네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별명을 우리는 비활성 뭐라고 한다? 기체라고 한다. 됐어? 이거 무슨 뜻이야? 활발히 다른 애들과 반응할 필요가 없어. 왜? 나 완벽하니까. 굳이 친구 사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그러면서 얘네들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비활성 기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그 중에서 순서대로 불러봐. 1번, 5, 2번, 5, 3번, X, 4번, X입니다. 동글동글 X, X입니다.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들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이기 때문에 열 전기가 잘 통할 수 없습니다. 열 전기가 잘 통하는 건 금속들이나 그렇습니다. 자,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 어디냐? 몇 쪽? 네, 얘네들 1쪽 원소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이잖아요. 리튬, 나트륨, 칼륨 1쪽에 있는 얘네들이요. 우리요 오늘 세 가지 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 1쪽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이 알칼리 금속 원소야. 자, 옛날에 썼던 단어가 알칼리고요. 요즘은 알칼리라는 단어 잘 안 써. 됐어. 정수기 이름에나 쓰는 거고 과학에서는 알칼리라고 잘 안 쓰고 다른 말로 염기성 이렇게 씁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 원소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17쪽의 별명이 있어요. 얘네들은 할로젠 원소라고 부를 거고요. 18쪽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해. 그래서 각각의 무리마다 이름들이 있어. 족에 따라서 걔네들의 특징에 따라 붙인 이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배우는 건 여러분들이 화학을 전공하는 대학 가시면 다 배우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딱 이 세 가지 족이다. 얘네들이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얘네들의 별명과 얘네들의 특징을 배우는 게 그 다음 단원이다. 되겠어? 그 중에서 1쪽 원소는 알칼리 금속인데 꼬맹아 잘 봐. 1쪽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근데 이 중에서 금속이 아닌 애가 있지. 누구니? 이 중에서 금속이 아닌 애가 있지. 누구니? H. 수소죠. 맞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가로치고 수소 제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쪽 원소의 특징에는 그래서 수소는 무조건 제외시키고 얘기하는 거야.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로 같은 몇 쪽에 속한다? 몇 쪽? 1쪽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주기율표에 대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꼬맹아 부르셔야죠. A가 누굽니까? 실명. 수소. 써 빨리. B는 누구니? 리튬. C는 산소. D는 플로린. E는 나트륨. F는 황. 이런 식으로 실명 써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푸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금속 동그라미 몇 개? 이 중에서 금속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E, F 중에 몇 개? 2개밖에 없어. 뻑큐 기억하라 그랬어.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A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다. A가 누구라 그랬지? 수소. 수소가 고체니? 이렇게 되면 병원 가셔야 돼요. 됐어? 수소는 기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와 E는 금속이다. OX. 맞아요. 그쵸? 자, C는 산소이고 D는 플로린이다. O. 자, 4번
E와 F는 3주기 원소로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는데 성질이 비슷한 건 같은 주기라서 그래? 같은 조기라서 그래? 같은 조기일 때만 성질이 비슷한 거지 같은 주기라고 성질이 비슷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넘어가자. 자, 그중에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특징을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알칼리 금속이라는 건 몇 종? 누구 빼고? 그렇죠. 그래서 네, 수소 빼고 1쪽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알칼리 금속 원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쪽의 이름을 우리는 수소를 제외하고 알칼리 금속 원소라고 한다. 자, 알칼리 금속 원소들은요. 상온에서는 무조건 무슨 상태? 상온에서 무슨 상태? 고체 상태야. 그리고 금속이니까 우리가 아까 외웠던 그 4개의 특징 다 있어. 이 새끼 광택이 있어. 열, 전기, 전도도가 커. 전성도 있고 연성도 있어. 그거 알지?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요.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 자, 꼬맹아. 너네 미술실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막 상을 만들어 놓은 거 뭘로 만든 거야? 석고. 석고로 막 이렇게 막 얼굴 형태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 석고로 얼굴 형태 만들어 놓은 그 옆에 가서 손톱으로 꾹 찌르면 그래서 찌그러질까 안 찌그러질까? 찌그러져요. 되겠습니까? 그 석고 되게 약합니다. 금방 떨어뜨리면 깨지고 그래서 손으로 꾹 누르면 손톱 자국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석고보다 훨씬 더 무른 약한 금속이 있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금속은 엄청 단단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금속 중에서 여러분들 빵칼로 잘리는 게 있어요. 케이크 같은 거 자를 때 쓰는 그 플라스틱 빵칼 있죠. 그걸로 잘리는 금속이 있습니다. 그걸로 막 잘려요. 그래서 그게 바로 누굽니까? 1조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뭐냐면 대단히 뭐하다? 무르다. 무른 금속이에요. 석고보다도 약해서 손톱으로 꾹 누르면 손톱 자국 나고요. 빵칼로 자르면 잘립니다. 엄청나게 무른 금속이야.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1조 금속 원소들이 있는데 알칼리 금속 원소들이 있는데 빵칼로 자르면 여기 잘립니다. 자, 그랬을 때 잘린 단면을 보면 금속이니까 광택이 나고 반짝반짝 하겠죠. 근데 한 30분 있다 보면 여기가 까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얘네들은요 반응성이 엄청 커요. 그래서 자르자마자 공기 중에 있는 누구와 반응하냐면 산소와 반응해서 쉽게 뭐합니까? 빠르게 녹슬어요. 그래서 까매집니다. 그래서 1조 원소인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녹습니다. 그래서 자르자마자 색깔이 까맣게 바뀌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화학 시간에 실험합니다. 근데 이 새끼 더럽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얘를 물에다가 넣잖아요. 알칼리 금속을 조금 잘라가지고 나트륨 같은 거요. 그래서 조금 잘라가지고 물에다 넣잖아요. 발포 비타민처럼 미친듯이 확 녹으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되게 위험합니다. 수소기체는 뭐 할 때 쓸까요? 폭탄 만들 때 쓰죠. 그래서 그게 막 발생해. 그래서 수소기체를 막 발생하면서 녹으니까 거기다가 불꽃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져요. 되겠어? 되게 위험해요. 되겠냐? 네.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반응성이 커서 자르자마자 쉽게 녹슬고 있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물에 격렬히 반응해서 녹습니다. 그래서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빠르게 녹습니다. 이때 물에 녹을 때 반드시 무슨 기체가 발생해? 수소기체 발생해. 이것 때문에 위험해.
이거 폭발할 수 있어.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금속인데 애새끼가 마탱이가 가서 엄청 빠르게 누군가와 반응하려고 해. 그래서 자, 엄청나게 쉽게 잘리는 물은 금속이고요. 자른 부분이 산소와 격렬히 반응합니다. 됐어? 산소와 됐어? 격렬히 반응해서 쉽게 뭐한다? 녹슬어요. 그래서 색깔이 까맣게 바뀌는 게 볼 수 있고요. 산소만 쉽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물과도 반응성이 연락해요. 그래서 물에 녹으면서 발포 비타민처럼 녹으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켜. 되겠어? 이런 것들이 바로 알칼리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그럼 선생님, 알칼리 금속은 리튬도 있고요. 나트륨도 있고 칼륨도 있잖아요. 이 성질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건 셋 중에 누굴까요? 이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그 성질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칼륨이 대빵이에요. 그래서 칼륨이 이 성질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이 나트륨이고 그 다음 리튬입니다. 됐냐? 알칼리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건데 이 성질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게 칼륨입니다. 그 다음이 나트륨이고 그 다음이 리튬입니다. 그래서 일족 원소인 알칼리 금속은 밑으로 갈수록 그 성질이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꼬맹아, 얘네들을 물에 넣었어. 물에 녹으면 막 녹죠? 됐어? 네, 나트륨 덩어리를 물에 넣으면 발포 비타민처럼 막 녹으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새끼들은 물에 녹아서 어떻게 될까? 물에 녹으면 얘네가 리튬 양이온, 나트륨 양이온으로 물속에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야. 됐어? 물에 녹는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녹아 들어갑니다. 알겠어? 이런 성질을 갖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이게 일족 원소인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야. 오늘은요, 요거 배우자마자 바로 주태 볼 거예요. 저번 주에 다 못한 거라서 이번 주에 요거 주태 봐야 돼서 지금 하자마자 바로 주태를 볼 거니까 머릿속에 빠른 속도로 암기까지 해야 돼. 되겠냐? 네. 자, 그 다음에 일족 원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끝에 있는 자, 17족 원소는 어때? 라고 하면 1족 원소와 17족 원소가 성격이 서로 반대예요. 되겠어? 자, 1족 원소의 별명은 알칼리 금속, 17족 원소의 별명은 할로젠 원소. 17족 원소는 그래서 네,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이거죠. 아까 1족 원소들은 아래로 갈수록 그 성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17족 원소는 위로 갈수록 그 성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니 할로젠의 특성을 가장 강하게 갖는 게 플루오린입니다. 그 다음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습니다. 자, 이러한 17족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특성은요. 그래서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이런데 얘네들의 성격은 위로 올라갈수록 그 성질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 위로 올라갈수록 그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얘네들이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이겁니다. 자, 얘네들이요. 실제 가만 놔뒀을 때 현재 온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플루오린부터 시작해서 액, 오! 이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플루오린하고 염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브로민은 액체,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아이들이야. 근데 궁금해요. 17족은 완벽한 아이야? 불완전한 아이야? 불완전하죠. 완벽한 애는 18족밖에 없죠.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 것들의 전자가 몇 개 있어서 17족일까? 7개. 그럼 몇 개만 받으면 되니? 하나만 누구한테 받으면 되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전자를 받아서 뭐 되려고 하니? 일가 음이온 되려는 경향성이 있죠. 맞아?
전자 하나를 받기를 원해. 그러면 전자 하나를 빨리 줄 수 있는 아이가 누굴까? 누굴까? 바로 일족 원소들이죠. 됐어? 얘네들은 완벽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하잖아. 쟤네들은 빨리빨리 얻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17쪽은요. 됐어?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 원소와 반응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됐어? 일족 원소와 반응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중에서요. 얘네들이 일족 원소 누구? 예를 들어 리튬이랑 만난다고 쳐. 그러면 듣니? 얘네들이 리튬이랑 만나면 어떻게 화학식을 쓰면 될까? 불러봐. 네, 쓸 때는 무조건 양이온 먼저 쓰는 거잖아요. LiF, LiCl, LiBr, LiI 이런 식으로요. 됐어? 이 Li를 나트륨으로 바꿔도 되고 칼륨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알칼리 금속 원소와 반응성이 커. 알겠냐? 네.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은 일족 원소 자체와 반응성이 큰데 일족 원소에는 알칼리 금속 말고도 누구도 있어? 수소랑도. 그래서 반응성이 커. 그래서 수소랑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Li 자리에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도 돼? H, HF, HCl, HBr, HI 이런 식으로. 되겠어?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요. 일족 원소들하고 반응하려는 성질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소랑도 반응하려고 그러고 알칼리 금속이랑도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 일족 원소와 반응성이 크다. 근데 지구상에 일족이 없어. 나하고 똑같은 17족 애들밖에 없어. 그럼 어떡할까? 완벽해져야 되는데 주변에 전자를 줄 수 있는 일족 원소들이 없어. 나하고 똑같은 애밖에 없어. 플로린 옆에 플로린들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네들끼리 결합해야 돼. 되겠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족 원소와 반응하려고 그러는데 일족 원소가 없고 자기들밖에 없으면 자기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플로린 기체는 F2로, 염소 기체는 Cl2로, 브로민화 액체는 Br2로,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물질도 I2로 이렇게 자기 물질들끼리 결합하고 있으려는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새끼들이 바로 독성 물질이야. 그걸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되겠냐? 지네들끼리 결합되어 있을 때 얘네들이 싸그리 독성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일 애들이 유태인 죽일 때 썼던 인간이 만든 최초의 독가스가 있어요. 뭘 봤습니까? 인간이 만든 최초의 독가스 그거 가지고 유태인 죽였잖아요. 뭘 봤습니까? 염소가스. 됐어.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염소가스 주입해서 다 죽였잖아요. 독일 애들이 한 일이 그겁니다. 엄청나게 독가스 마시고 죽을 때까지 엄청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독가스 마시고 바로 죽을까요? 아닙니다. 몸에 있는 모든 걸 토하면서 죽습니다. 몸에 있는 장기가 다 녹아 들어가면서 죽습니다. 그때 고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냥 책에 독일 아이들이 유태인 죽였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라든가 됐어.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 안 해봤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어도 항상 독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태인 사람들한테 미안해 라고 사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때 당한 사람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에 들어가면 엄청난 공포예요. 엄청난 공포. 그런 것들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당한 거잖아요. 그때 썼던 게 염소 기체입니다. 염소만 썼어요. 네? 나치가
염소기체 최초 만들어서 쓴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독가스라는 건 뭐야? 세면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근데 그걸 희석시키면 사람은 죽이지 않되 세균만 죽이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멋진 말로 살균 작용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균제로 쓰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얘죠.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거 쓰고 와요. 얘 이름이 뭘까요? 불소입니다. 불소. 불소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치약. 맞아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불소 치약으로 입안에 있는 세균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씁니다. 언제 쓸까요? 이거 수돗물 소독할 때 씁니다. 그래서 수돗물, 예민한 사람들은 수돗물을 틀었을 때 수돗물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그 수돗물 냄새가 무슨 냄새인 줄 아세요? 염소 냄새예요. 그리고 어디서 쓰는 줄 아세요? 수영장에서 물 소독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냄새 좋아요. 네, 뭐 좋든 나쁘든 그거 이제 사람들의 성향이라서. 됐어. 그 수영장에 갔을 때 나는 냄새, 그 수영장 냄새가 염소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과학적 발명을 하더라도 그걸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거죠. 해롭게 사용한 아이들이 나치들이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됐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이런 식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17조 아이들입니다. 그걸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8페이지의 가운데 보시면 할로젠이라고 하는 건 주기율표상의 17쪽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다. 얘네들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인데요. 얘네들은 거기 네모박스 상온에서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한다. 외울 때 어렵지 않죠? 기기액고. 됐어? 기기액고. 되겠습니까? 자, 이 17쪽은 1쪽 원소인 수소와도 반응성이 크고 알칼리 금속이랑도 반응성이 크다. 근데 얘네들이 없을 땐 지네들끼리 결합을 해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바뀐다. 그걸 할로젠 원소라고 했던 거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미친 듯이 한번 그려봐야 돼서 했던 겁니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요. 자, 원자 속에는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준 사람이 보어라는 과학자입니다. 자, 그 중에서 꼬맹아 1조 원소의 대표적인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인지 상상 빨리 뽑아내. 나트륨 몇 번? 원자번호 몇 번째야? 몇 번째? 11번째 11번. 그래서 나트륨은 원자번호가 11번이라는 건 나트륨 원자 속에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양성자가 11개 있으니까 원자번호가 11번이지. 그러면 양성자가 11개 있으니까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11개 있어야지. 그래서 중성이 돼야지. 자, 그러면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 있으니까 전자가 11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자는 11개 있는 게 아니고요. 보어라는 아저씨가 전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전자 껍질 위에만 존재해. 그 중에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따위로 있을 건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까지만 들어가? 2개. 그러니까 넣어보자. 불러. 2개. 2개. 그 다음 8개. 8개. 그 다음 8개. 8개인데 나트륨은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웠다? 1개 채웠다.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고 그 공간에 각각의 원자들이 전자를 어떻게 채워가는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 자, 몇 개 있어야 안정적인 거야? 8개. 근데 하나 있어. 안정적이야, 불안정해? 불안정해.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야? 하나를 버릴 거죠. 됐어? 하나를 전자를 버리게 되면 됐어? 실제로 얘는 중성이 깨진다? 뭐가 된다? 뭐가 되니? 일가 양이온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성질을 갖는 게 바로 1족 원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7족 원소의 대표적인 거 플루오린. 플루오린은 몇 번? 9번. 네, 9번. 그러면 이 새끼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 9개. 그럼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자, 그럼 채워보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7개.
7개 있으니까 안정적이야 불안전해? 불안정.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 하나 얻어서 8개 만들 거지. 됐어? 그러면 하나를 얻어서 8개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얻을 거야? 네. 일가, 알칼리 금속으로부터 요존자를 얘가 받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 8개 되고 얘는 하나를 버리게 되니까 둘 다 윈윈. 서로 완벽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때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얘한테 주니까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 거고, 됐니? 플로리는 전자 하나 받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름이 뭐니 얘? 플로오린 화 이온. 자, 이렇게 돼서 얘네들 결합해야 돼. 됐어?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NaF라고 하는 한국말로 읽어. 플로오린과 나트륨이라는 걸로 바뀐 거야. 알겠어? 네, 이렇게 모든 원소들은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결합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한 놈은 양이온, 한 놈은 음이온이 돼서 결합하는 걸 멋진 말로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양이온 되는 애들이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금속. 음이온이 되는 애는 뭐니? 비금속. 그래서 이온 결합은 아무나 하진 않아요.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할 때만 쓰는 방법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 쓰는 방법이 이온 결합입니다. 금속은 전자를 주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한 놈은 양이온이 되고 한 놈은 음이온이 돼서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온 결합은 조건이 있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결합할 때는 이온 결합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알겠어? 금속과 금속이 결합할 때 이온 결합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돼서 하는 건데, 자, 원래 나트륨은 꼬맹아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를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가장 나트륨이 그나마 안정적인 상태, 멋진 말 바닥 상태로 전자를 채운 겁니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전자를 쌓아가는 걸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골 때리는 놈이 난 여기 있기 싫어.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여기 올라가. 여기가 7개고 여기가 2개 돼. 그래도 총 전자수의 합이 11개인 거면 맞죠? 근데 이렇게 되면 차곡차곡 쌓은 거야? 그건 아니죠? 됐어? 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에너지를 막 주면 전자들이 흥분해서 막 윗껍질로 올라가 버려요.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불안전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렇지 않고 안정된 상태일 때는 밑에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바닥 상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들을 그릴 때 바닥 상태로 그리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얘네들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들 중에 몇몇 개가 미쳐가지고, 그래서 미쳐 날뛰는 새끼들이 있어요. 막 그래서 위로 막 올라갑니다. 그런 상태들이 들뜬 상태야 라고 화학에서는 용어 정리를 합니다. 넘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원자들의 전자 배치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6번 가로에 40페이지 주기율표의 규칙성.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뭐라고 쓸래요? 자, 같은 모의 원자들은 전자가 배치된 전자 껍질 수가 같다는 뜻이다. 뭐가 같을 때? 같은 주기에 있는 아이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는 얘기야. 3번 동그라미 원자과 전자는 돼서 원자가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중 다른 원자와 결합할 때 쓰는 전자 수를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꼬맹아 18쪽이요. 18쪽은 완벽하니까 다른 애들이랑 결합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러면 다른 원자와 결합할 때 쓰는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야?
결합 안 하니까 몇 개야? 0이죠. 됐어. 18쪽은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원소와 결합할 때 쓰는 전자수는 없어 라는 뜻으로 18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어야 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예쁘게 40페이지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를 비교해서 써드렸는데 다 똑같은데 18쪽 표현만 다르다. 18쪽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8개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납득해? 하겠어? 네. 낯선 단어들이라서 조금 많이 반복해야 되는 거 저도 압니다. 41페이지. 자, 시작.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끌어드릴 테니까 자. 다른 그게 그 수소 조명 없어요.
자, 잡지근의 채점. 뭔가 빌려줄래? 자, 채점하셨어요. 자, 채점하셨는데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고 틀림을 해라. 맞는 건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틀린 건 왜 틀렸는지는 알아야죠. 자, 1번에 1번 보세요.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의 1쪽에 속하고 할로젠은 7쪽이다. 여기서 틀린 점은 뭐예요? 할로젠은 7쪽이 아니고 17쪽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세요. 자, 5번이 틀렸다 그랬는데 할로젠은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로젠은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 상태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왜 틀렸을까요? 기체인 건 2개밖에 없어요. 4개 중에. 됐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브로민은 액체. 그 다음이 아이오딘은 무슨 상태? 고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체인 건 아니야. 됐지? 이런 얘기. 두 번째, 2주기부터 3주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아이들을 그렸는데 이 중에서 알칼리 금속에 뭐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리튬하고 나트륨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자, 플로린과 나트륨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몇 개? 네. 얘는 플로린은 2주기 원소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2개라는 뜻이고요. 나트륨은 3주기 원소니까 3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와 염소의 원자가 전자수는요? 라고 하면 원자가 전자수는 꼬맹아 족번호에 1자리 숫자만 읽으면 대부분 원자가 전자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소는 5개, 염소는 7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4번의 별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꼬맹아 거기 양성자수의 동그라미. 이 양성자수가 곧 원자 번호야. 그래서 원자 번호가 8번인 애가 누굴까? 산소. 그렇죠. 이 새끼 산소입니다. 산소. 항상 원자 번호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산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한 거 물어봤으니까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랑 잠깐 10분 동안 쉬었다가, 그죠?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